안녕하십니까. 더 배움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시험 대비 오늘은 두 번째 과목인 상담연구 방법론의 기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제3절 과학적 연구의 특징과 논리체계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저희 시간에도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해서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좀 더 많은 가지수를 좀 늘려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과학적 연구는 논리적이다. 그 다음에 또 과학적 연구는 결정론적이다. 그러니까 논리적이면서 결정론적이라는 말은 그죠? 함부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정론이라고 하는 자체가 결정론이다. 이 말이 바로 어떤 법칙의 의미 또는 원리의 의미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함부로 변하지 않는다. 또 한번 정해지면 그것이 상당부가는 하나의 원리처럼 지켜지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과학적 연구는 일반화를 목적으로 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일반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화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수한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타당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측정 도구를 개발했을 때에 미국 사회에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또 유럽에도 맞고 아시아 또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그 예견된 결과가 유사하게 나오는 이러한 이론이 바로 세계적으로 일반화가 잘 된 이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일 만한 과학적 사실로서 우리가 인정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일반화라고 하는 개념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과학적 연구는 특정적입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에서 특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특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찾아나가는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과학적 연구는 간결해야 됩니다. 심플하게 너무 복잡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떤 실용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과학적 연구는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우리가 경험론적 검증력 이런 것이 또 과학의 특징이니까요. 그 다음에 7번째는 과학적 연구는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관에 근거하는 상호 주관성이 있어야 된다. 상호 주관성. 또 어떤 책에 보면은 간주관성이라고 하죠. 이 간은 사이 간자입니다. 한문을 쓰게 되면 이 사이 간자죠. 그러니까 간주관성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원래 주관성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과학적인 것하고는 조금 배치가 되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보통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은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 보통 과학인데, 이 간주관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런 거죠. 수없이 많은 주관성이 모여서 하나의 일반 원리처럼 모였을 때 우리는 객관성을 지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 사람도 맞다라고 한 어떤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그림이 맞는 거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기 가본 사람이 다 맞다라고 하면 다 주관적으로 얘기했지만 객관적으로 그것이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 이 간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주관성이지만 이 주관성이 켜켜이 쌓여서 하나의 객관화된 개념으로 또는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간주관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과학도 그러한 간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연구는 수정 가능해야 한다. 세상에 절대적인 권리,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의 논리체계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과학적 연구에서 논리체계를 보면 크게 나눠서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예를 들면 우리가 기납법이냐 연역법이냐 데카르트의 연역법이냐 또는 베이컨의 경험론적인 논리 접근 방법이냐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역적 논리 체계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3단 논법이죠.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너무나 식상한 내용이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3단 논법에서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특수한 것을 밝혀내는 것, 그 다음에 기납적 논리 체계는 뭐죠? 특수한 것들을 켜켜이 모아서 나중에는 그것 하나의 일반적 논리로서 또 일반적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방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
조금 전에 그 뭐 3단 논법보다는 109페이지 나오는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또 시험에도 잘 나온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찾아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그 내용이라면 결국에는 인간관계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인간관계를 이루게 되는 관계니까 하나의 어떤 시스템 내지는 스트럭처가 되겠죠. 그럼 그 스트럭처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두 사람의 학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데이비드 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과관계는 세 가지의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이런 것을 가정할 수 있다. 가정한 원인과 결과의 인접성.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것과 결론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접 내지는 근접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원칙 같은 거죠. 두 번째는 또 가정한 원인이 시간적으로 결과보다는 우선지가 됩니다. 결과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원인이 발생하는 경우는 물리적으로도 잘 안 맞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항상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이고요. 그 다음 셋째 보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불변적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있고 결과만 없다. 그럼 이건 원인이 아니죠. 결과가 없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원인이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타이틀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또 밀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데이비드 훔의 얘기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거는 뭐 데이비드 훔의 얘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조금씩 달라요. 셋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원인이 되는 변수들로만 설명이 되어야 하며 다른 변수들에 의한 설명은 제거되어야 한다. 자,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뭐 통제 집단, 실험실 연구 같은 경우 통제 집단이나 또는 뭘 얘기하죠? 그렇죠. 실험 집단,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터인데, 통제 집단, 실험 집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실험 집단은 우리가 어떤 처치를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통제 집단은 처치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처치라고 하는 어떤 변수로부터 잘 통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외 변수라든가 외생 변수 이런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장치를 해놓고서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는 우리가 통제하지 않은 처치했던 그 내용의 원인을 그 내용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미리 데이비드 훔의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첨가를 한 그러한 인과관계의 요인입니다. 세 번째가 이 칼포프의 얘기도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반정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반정, 검정 또는 반정 가능성 이런 말도 쓰는데 진리에 대한 개념입니다. 반정주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게 맞다, 100% 맞다 이렇게 확신적으로 얘기하기는 정말 힘들다는 거죠. 특히나 사회과학에 있어서, 그죠? 우리가 뭐 자연과학에서 뭐 1 더하기 1 같은 게 2다. 이 부분 우리가 어느 정도 뭐 거의 100% 오차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회과학은 무엇이 진리다 이렇게 딱 100% 얘기하기는 힘든데, 이 칼포프라고 하는 사람은 반정 가능성이라는 말을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진리인지 100% 진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뭐예요? 틀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틀릴 가능성은 낮다. 틀릴 가능성이 낮다라는 얘기는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반정 가능성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어떤 통계적인 수량적 연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통계 패키지 풀 때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P가 뭐 예를 들면 뭐 0.0보다 0.5보다 또는 0.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의 확률과 유의 수준의 관계식을 부등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런 경우에 유의 확률이 뭐 0.5보다 적다, 이 얘기는 적어도 틀릴 확률이 5% 이내다 이런 뜻이에요. 틀릴 확률이, 내가 하는 이 얘기가 틀릴 확률이 5% 이내다. 그럼 조금 믿을만 하잖아요? 95% 정도가 맞을 것 같다는 거니까. 그죠? 만약에 이게 0.1이면은 99% 내 얘기는 맞을 가능성이 높고 한 1% 정도가 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인과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이 결과는 이 원인으로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 말에 틀릴 확률이 5% 정도면 내 말이 맞다라는 거죠. 맞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 반전 가능성을 사용한 개념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로 가서 상담 연구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상담 연구라든지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 또는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또는 통계학을 할 때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측정이 뭐냐, 척도가 뭐냐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선에서 이 측정이라고 하는 개념과 척도라고 하는 개념은 분명히 좀 해석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슨 원칙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보십니까? 측정이란 그냥 어떤 수, 우리가 계량화된 또는 통계학적으로 풀라 그러면은 수가 등장해야 되거든요. 수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풀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수를 부여하는 것, 부여하는 것, 어떤 관측치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수를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자에게 1, 여자에게 2라고 하는 수치를 부여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측정이라 그러고요. 척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인데 어떤 도구냐면 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측정에 의해서 어떤 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방법론적인 방법에 있어서 도구를 우리는 척도라고 합니다. 스케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111페이지에 한 번 더 설명할 테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단 척도의 종류가 뭐가 있는가부터 알아보고 한 번 더 측정과 척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명명, 서열, 등간 또는 동간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율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명 척도는 대명사 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남자는 1, 남자는 뭐 1, 여자는 2 이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제는 1이라 그러면 누구나 다 이건 남자다. 2 그러면 이건 여자다. 이렇게 대명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척도를 우리는 명명 척도라고 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열 척도는 있어요. 서열 척도는 뭐냐면 명명 척도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명명 척도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제가 남자는 1, 여자는 2라고 해서 남자가 앞쪽에 있고 여자가 뒤에 처진다. 어떤 둘 사이에 어떤 뭐 순서가 있다거나 뭐 우열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죠? 단순하게 구별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서열 척도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전교 1등, 전교 2등, 전교 3등. 그거는 명명 척도이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서로 간에 순서가 있죠. 우열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이제 등간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간 척도. 등간 척도가 있는데 또는 뭐 동간 척도라고 해서 우리가 인터벌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간격이 있다라는 거죠. 간격이 있다. 간격이 똑같다라는 개념이 있지. 뭐 이런 내용이고, 물론 이러한 동간 척도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명명 척도의 정보라든가 또는 비율 척도의 서열 척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척도 주어진 수 사이사이에 이러한 척도 간에 동일한 거리, 또 뭐라 그럴까요? 뭐 서열이 있지만 그 서열 사이사이에 어떤 간격이 동일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간 척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절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할 비율 척도는 거꾸로 절대치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등간 척도, 동간 척도는 절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5도씨 10도씨, 15도씨입니다. 자, 이런 경우 이 사이사이는 5도씩 차이가 나죠. 동간, 같은 등위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내용을. 이 차이는 다 5도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도 되고요, 명명도 되고요, 또 같은 동간의 척도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도가 5도씨의 2배냐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또 5도와 10도를 합치면 15도가 될까요?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들 5도하고 10도 합쳐가지고 15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끓는 물 100도 한 컵하고 또 끓는 물 100도짜리 한 컵하고 합치면 200도가 돼야겠네요. 그렇지 않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몇 도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0도씨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맑고 순수한 물이 얼거나 녹는 점으로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점 그거일 뿐이에요. 그럼 뭐 이게 0도면은 마이너스 200도는 0 그러면 아무런 온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차가운 것 자체도 온도이긴 합니다. 그건 온도죠. 우리가 그냥 0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 예를 들면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는데, 자, 이 온도가 이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뭐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될 요 111페이지 비율 척도가 있어요. 자, 비율 척도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이냐면 무게 같은 거예요. 무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봅시다. 뭐 5kg, 10kg, 15kg. 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자, 아까하고 똑같이 동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5kg하고 10kg 합치면 얼마예요? 이거 15kg 됩니까? 되죠. 또 15kg은 5kg의 3배다 비율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저울을 달아보면 5kg보다 15kg가 3배만큼 무겁다는 것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비율 척도의 한 가지인 이 무게라고 하는 것은 0kg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존재하는 거예요. 자연 현상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저울이 있을 때 이 저울에 아무것도 올라가 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 게이지에 바늘이 0에 딱 머물러 있을 때는 그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치로서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 척도와 서열 등간 척도는 바로 이러한 절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절대치의 유무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11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제가 아까 설명했던 측정과 또 척도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린다고 그랬었는데,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 향상학습에 보면 우리가 조작적 정의와 또 측정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일반적으로 또 척도의 개념을 한꺼번에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사회과학에 있어서는 특히나 어떤 구인 개념이 있어서 구체적이지 못한 추상적인 개념을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한 개념으로 바꾸어서 들여다보는 것이 그 연구 방법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개념적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개념적 정의에서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조작적 정의라는 개념 뒤에 가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거기 보면 그 향상학습 가운데 보고 음주운전이 있어요. 음주운전. 그럼 우리가 음주운전이란 말은 술을 조금만 마셨다고 해도 음주운전이지, 아니면 아주 그냥 곤들레 만들레 이렇게 먹고 운전한 것이 음주운전이지, 사실 참 개념 잡기는 쉽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음주운전 이렇게 해놓으면 사전적으로는 뭐예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거 해놔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잔만 조금 입에만 갖다 대는 것도 음주운전이냐? 그건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혈중의 알코올 농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 알코올 도수가 뭐 0.05냐, 0.06이냐, 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혈중 농도액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호흡 측정기, 여기서 말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뭐 음주 측정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바로 척도가 됩니다. 측정에 있어서 개념을 우리가 뭐죠? 알코올, 혈중 알코올 의 숫자 0.05, 0.66 이렇게 주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측정의 개념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런 이제 음주 측정기를 딱 갖다 대어서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입니다. 그럼 뭐예요? 뭐 면허 취소,
면허 중지 뭐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해놨고 또 밑에 보면 그 신생아 성장에 관한 연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생아가 성장한다는 개념은 있는데 성장이라는 개념이 뭐냐 좀 더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보려면 그 신생아의 키라든가 몸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러려면 키, 몸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치를 부여하면서 측정이 정해진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뭐 줄자라든가 체중계라든가 이러한 척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척도에 나오는 단위에 따라서 측정의 단위에 따라서 우리는 그 성장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구 방법론의 하나의 어떤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한다거나 또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치를 뽑아내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러한 과정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 112페이지에 이제 원점수와 규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 2절에 나오는 이 원점수는 우리가 로 점수라고 해서 이 뭐 영어 단어 이 로 RAW 이 단어가 뭐 우리 일반적으로 뭐죠? 뭐 로우라고 하는 이 자체는 뭐 생날 것 가공하지 않은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특정 도구를 가지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점수죠. 그러니까 이 원점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점수는 나오지만 그 점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잘 몰라요.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수학 시험이 성적을 받았어요. 100점 만점에 95점 받았습니까? 받아왔어요. 잘했나요? 알 수 없죠. 얼른 보기에 100점 만점에 95점이면 잘했다라고 판단했는데 그 뒷장을 탁 넘겨보니까 반 평균이 96점이야. 그럼 그 아이는 수학을 잘 본 건 아니죠. 그렇죠? 평균보다도 못하니까. 그 얘기는 뭐냐? 95점이라고 하는 이것은 원점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대적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제3절에 보면 규준입니다. 이 규준은 노음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원점수를 뭐 표준화한다거나 여러 가지 가공을 통해서 상대적 의미,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또래에 많은 표집들을 끌어모아서 그 또래 아이들의 평균 점수를 구해놔 놓고 그 평균 점수와 그 아이가 개별적으로 받은 점수를 비교했을 때 이 아이의 학업 성적에 대해서 우리가 좋다,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는 규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규준은 제가 그 뭐 밑에 향상학습에도 많이 설명되어 있는데 또 오른쪽 113페이지에 보게 되면 또 규준 점수의 유행에 대해서도 설명해 놓기 때문에 바로 11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규준은 크게 말해서 발달 규준과 집단 내 규준 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먼저 발달 규준은 우리가 청소년에게 굉장히 중요한 규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달 규준은 어떤 성장의 단계, 학습의 단계에 따라서 그것이 단계가 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아이가, 어떤 청소년이 그 또래의 학업 성적, 그 또래의 어떤 성장, 그 또래의 성숙만큼 평균적으로 따라오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 바로 이러한 발달 규준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령 규준이라든가 학년 규준 또는 정신 연령 규준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학업 성적이 지금 뭐 초등학교 5학년인데 뭐 2학년 수준이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학업 성적이 중학교 3학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금방 규준 점수니까 그 아이의 어떤 학습의 부진, 학습의 지진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바로 이러한 규준을 우리는 발달 규준이라고 하고 그 종류로는 제가 박스 안에 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있지만 하나 예시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집단의 규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내용이 좀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수식도 등장하고 또 이해하는 데서 잠깐 시간이 걸리니까 이 부분 제가 따로 떼서 다음 3번째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